네덜란드와 일본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네덜란드가 득점하면 일본이 따라가는 결국 2대2 무승부가 됐는데 여기서 재밌는 건 두 팀 다 서로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전반전이 정말 재미가 없었거든요. 전반전에 서로 되게 소극적으로 플레이를 합니다. 예를 들면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5-4-2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특징이 일본은 오히려 강한 팀을 만났을 때 더 잘합니다. 왜 그러냐? 일본이 잉글랜드, 최근에 브라질, 그리고 뭐 독일, 스페인 이길 때 어떤 패턴으로 이겼냐면 수비를 하다가 이 수비 라인을 어쨌든 본인들의 이 진영에서 약간은 라인을 올려서 만들어요. 미들블럭에서 만들다가 끊어내고 빠른 역습. 이게 일본의 패턴이죠. 그래서 일본이 늘 강한 팀하고 만날 때 강한 팀이 먼저 볼 소유를 해주면 역습하는 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네덜란드가 이게 좀 무서웠나 봐요.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의 성격 자체가 쿠만 감독이 좀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식으로 공격하냐면 각포, 도니멀렌이 있고요. 레인더스가 올라옵니다. 서머빌이 올라와요. 근데 여기서 보통은 네덜란드가 약팀을 상대할 때는 둠프리스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바네케, 반다이크, 반더벤이 3백이 돼요. 근데 오늘은 반더벤, 반다이크, 바네케에다가 둠프리스가 뒤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공격적인 지원 자체가 이 라인 사이에 들어가서 쉽지가 않은 거죠. 공격 자체가. 네덜란드가 볼 잡을 때 일본도 괜히 달려갔다가 본인들 공간 날까봐 일본도 되게 수비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일본도 그냥 내려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일본도. 그래서 수비적인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되게 답답하죠? 오늘 경기 보면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수비 지역에서 둠프리스와 반더벤이 거의 안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일본이 안 나와요. 일본도 이제 내려앉아서 본인들의 지역에서 수비적인 전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본이 늘 하는 전형이에요. 일본은 생각보다 되게 수비적인 팀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둠프리스, 왼쪽에 있는 반더벤 안 올라가요.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다이크, 바네케 4명이 뒤에 서 있죠. 네덜란드도 역습 안 당해야지. 일본도 달려나가면 우리가 네덜란드를 도와주는 거니까 기다려야지. 이거였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안 올라가는 이유가 예를 들면 여기서 달려나가 버리잖아요. 그럼 여기가 공간이 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네덜란드도 여기 그냥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공격 안 하겠다. 반대로 네덜란드가 수비를 하고 일본이 공격을 할 때도 되게 비슷합니다. 일본도 공격을 하는데 공격 숫자를 많이 투입을 안 해요. 그리고 네덜란드가 놀라웠던 건 백5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네덜란드가 일본이 볼을 잡았는데 달려가지 않고 기다리고 네덜란드도 수비적으로 경기를 하거든요. 일본이 반대로 볼을 잡았을 때 그때는 바네케, 반다이크, 반더벤, 둠프리스가 있잖아요. 이때 마에다, 우에다, 쿠보, 도안 리츠, 나카무라 케이토 5명이 올라오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네덜란드가 더용이 내려와서 백5를 만듭니다. 쿠보를 막아요. 그리고 레인더러스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5-4-1이 됩니다. 네덜란드도.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네덜란드 또한 일본이 뒤에서 볼을 잡는데 여기서 볼을 돌리는데 압박을 안 해요. 네덜란드도.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도 마찬가지고 네덜란드도 마찬가지고 서로 소극적인 팀이다 보니까 상대가 수비 라인에서 볼을 돌려도 안 달려나가야지, 기다려야지 이런 거예요. 일본이 뒤에서 백3 만들고 있고 2명 있고요. 앞쪽에서 이제 5명이 있거든요. 근데 네덜란드 보시면 네덜란드가 여기까지 수비 라인 만들고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덜란드가 오히려. 그래서 아까 일본처럼 네덜란드도 일본을 이렇게 상대하는 거예요. 5-4-1 만들어 놓고 안 올라오면서 기다리고 있는다. 이게 이제 오늘 경기 흥미로운 포인트가 일본이 아무래도 네덜란드가 더 잘하니까 이거는 뭐 당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덜란드가 잘하니까 일본이 수비적으로 하고 일본이 안 달려드는 건 이해하겠는데 네덜란드도 일본이 볼 잡았을 때 내려앉고 백5 만들고 그리고 공격할 때도 공격 숫자 안 늘리는 서로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근데 여기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건 어떤 거냐면 결국 피지컬입니다. 피지컬. 그러니까 이게 네덜란드와 일본의 체격 조건의 차이가 오늘은 좀 상당했어요. 얼마나 차이가 났냐면 네덜란드 평균 키 187입니다. 일본 평균 키가 180.6이에요. 일본이 키가 커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크지가 않아요. 우리보다 한 2cm, 3cm가 작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과 네덜란드의 키 차이가 6.4cm가 납니다. 6cm 혹은 7cm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네덜란드와 일본의 공중볼 상황에서의 승리 횟수를 보면요. 일본이 26%가 승리, 네덜란드는 74% 승리입니다.
공중볼 싸움에서 이거는 상대가 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어떤 게 있냐? 네덜란드가 골 기대값을 보면요. 네덜란드가 세트피스에서 0.5골이 나옵니다. 반대로 일본은 세트피스에서 0.1골이 나오죠. 근데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는 네덜란드가 일본보다 골 기대값이 적어요. 오늘 세트피스에서 네덜란드가 세트피스를 할 때마다 위협적인데 오픈 플레이에서는 공격을 안 하니까 골 기대값이 낮은 거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득점이 나올 때 보면 득점이 결국 세트피스에서 나옵니다.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 일본의 실점 장면인데 여기서 레인더러스가 프리킥을 했고요. 이 프리킥을 일본이 처음엔 걷어냅니다. 근데 이제 걷어낼 때도 보면 이 안쪽에 바네케, 반다이크, 반더벤 이런 선수들이 있어요. 둠프리스까지. 키가 큰 선수들이 참 많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부담을 느낍니다. 일본이. 걷어내자마자 여기서 바로 측면으로 보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크로스가 올라오는데 프리킥이었기 때문에 키가 큰 선수가 여기 다 몰려 있었어요. 그래서 크로스가 올라올 때 흐라번베르가 크로스 올리거든요. 뛰어가는 선수가 바네케, 반다이크, 둠프리스, 반더벤입니다. 이 4명이 제공권의 핵심이죠. 4명. 그 포백이죠, 포백. 그래서 이 포백에게 크로스 올리는데 이 크로스가 그냥 그대로 반더벤의 머리 맞고 들어갑니다. 그냥 경합이 안 됐어요. 경합 자체가. 이거는 보면 확실히 일본이 앞으로도 이거는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게 이 조에는 다 이런 팀들만 있어요. 네덜란드, 스웨덴, 튀니지, 피지컬적인 애들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피지컬적인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일본이 이 조에서 버틸 수 있을 것이냐 이거를 좀 봐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일본이 실점을 한 다음에 오픈 플레이에서는 네덜란드보다 일본이 더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볼 소유권을 가진 시간이 일본이 굉장히 적어요. 전반전 그리고 균형이 깨지기 전에는 7대3입니다. 7대3. 점유율을 거의 안 가져갔어요. 일본이. 그래서 되게 수비적으로 갔죠. 근데 여기서 일본은 네덜란드보다 밸런스를 어느 정도 깨는 선택을 합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본이 오히려 더 칭찬을 네덜란드보다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네덜란드는 밸런스를 안 깨고 일본은 밸런스를 종종 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거였냐면 여기서 이토 히로키라던가 와타나베, 3백의 왼쪽 오른쪽에 있는 선수들이 공격에 가담을 합니다. 아까 이제 네덜란드는 풀백들이 가담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오히려 가담을 시켜요. 예를 들어 왼쪽 같은 경우는 나카무라 케이토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토 히로키가 올라온다거나 그러면 이제 공격수가 6명이 되는 거죠. 아니면 많이 나오는 패턴이 도안 리치 같은 선수가 측면 나오면서 반더벤 끌어내고 이때 반더벤 끌어내는 순간 와타나베가 뛰어갑니다. 이런 패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센터백들이 올라가서 무언가를 만드는 장면을 오히려 일본이 한다는 거죠. 밸런스를 무너뜨린다는 거죠. 네덜란드보다. 그래서 이제 경기 장면 보면 아까 네덜란드보다 일본이 밸런스를 어느 정도 좀 이제 포기하고 공격하는 장면들이 좀 잡혀요. 이 장면 보면 이제 일본이 3백을 만들다가 이토 히로키가 요렇게 뜁니다. 그래서 측면에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토 히로키가 요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공격 숫자가 엄청 많아지죠. 나카무라 케이토, 마에다, 우에다, 쿠보, 도안 리츠까지 6명이 공격수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네덜란드가 5명을 뒀는데 공격 숫자가 6명이니까요. 순간적으로 이토 히로키를 놓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의도적으로 일본이 숫자 싸움을 통해서 득점을 하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간다. 그리고 이런 장면도. 여기서도 5명이 있죠. 수비가. 5명이 있는데 일본은 측면부터 나카무라 케이토, 마에다, 우에다, 쿠보, 도안 리츠. 근데 1명이 추가가 됩니다. 뒤에 있던 3백 중에 한자원 와타나베가 이 공간으로 뛰어요. 갑자기. 그러면 숫자 싸움이 5대 6이잖아요. 그러면 일본이 여기서 센터백이 올라가니까 순간적으로 침투. 놓쳤습니다. 네덜란드가. 원래 이 선수를 막아야 되던 학포가 내려오다가 순간적으로 센터백을 놓쳐요. 여기서 크로스. 그러면서 크로스가 올라갈 때도 선수가 많으니까 이렇게 뛰면서 수비를 여기에 몰아넣고요. 가장 뒤에 있는 선수한테 크로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결정적인 찬스가 찾아옵니다. 이런 거 보면 오히려 이제 네덜란드가 오늘 경기 끝나자마자 표정이 안 좋고 일본이 표정이 좋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둘 다 오늘 되게 소극적으로 했어요. 둘 다. 근데 소극적으로 했는데 오히려 네덜란드보다 일본이 밸런스를 깨는 선택을 먼저 하고요. 밸런스를 깨서 동점도 만들고 따라가는 플레이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덜란드가 오늘은 더 소극적이더라. 근데 이렇게 해도 네덜란드가 득점하는 장면들 있잖아요. 근데 득점하는 장면 보면 네덜란드가 왜 공격을 이렇게까지 안 했나 싶은 게 있어요. 이 장면 보면요. 아까 네덜란드가
그 말씀드렸던 게 왼쪽에서는 반더벤, 오른쪽에서는 둠프리스, 풀백들이 안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풀백들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공격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아까 이토 히로키 같은 선수는 올라오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여기서 각포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럼 들어가면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안 도와줘요, 네덜란드가. 그래서 각포가 들어갔는데 안 올라오니까 일본은 그냥 안쪽만 지키면 됩니다. 그럼 각포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여기서는 이제 반더벤이 뛰어나가면서 일본 선수들을 끌어내야, 그래야 각포가 들어가는 의미가 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장면입니다. 여기는 그냥 비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다가 진짜 딱 한 번 반대편에서 둠프리스가 오버래핑을 하기 시작해요. 딱 한 번이었어요. 여기서 득점 나옵니다. 서머빌이 볼 잡고요. 둠프리스가 올라오는 상황. 여기서 이제 일본은 5-4-1 수비 많아요. 일본도 수비가 많았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균열이 일어나냐면 서머빌이 안으로 들어갈 때 둠프리스가 뜁니다. 근데 그 순간 앞쪽에 있는 선수가 둠프리스에게 시선이 쏠리고요. 그리고 뒤에서도 둠프리스를, 서머빌을 앞쪽에 있는 선수가 막으니까 내가 뛰어가야지, 이게 됩니다. 서로. 그러다 보니 둠프리스에게 속아서 뒤로 갔다가 서머빌이 안으로 들어오는 걸 놓쳤죠. 여기서 서머빌의 득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덜란드가 공격을 하면 공격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네덜란드가 왜 이렇게 오늘 수비적으로 나왔는지가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된다. 어느 정도는 공격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반대로 오히려 일본이 동점골을 만드는 상황들을 보면 이제 아까 뭐 이토 히로키가 올라간다거나 와타나베가 올라간다거나 그런 장면도 있었지만 균열을 깨니까 어쨌든 득점이 나옵니다. 네덜란드가 수비 진영을 딱 만들고 있잖아요. 수비 블럭을. 근데 여기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포백인데 쿠보를 더용이 막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더용이 내려가서 막을 때 쿠보가 이쪽에 있으니까 더용도 여기 있었거든요. 근데 쿠보가 아예 반대편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더용이 따라가긴 하는데 위치를 너무 많이 벗어나는 거죠. 일부러 이런 의도를 만들어주는 거고, 이때 측면에서 패스가 들어갑니다. 측면으로. 그러면 한 명이 끌려 나가겠죠? 그러면 중앙 수비수와 측면 수비수의 거리가 멀어지죠. 이 공간으로 쿠보가 여기다가 요렇게 뜁니다. 공간 찾아서.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쿠보가 이 공간으로 뛰고 있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더용이 쿠보를 따라가다가 멈추고 대신에 다른 선수가 뛰어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쿠보를 순간적으로 놓쳤어요. 그래서 쿠보에게 패스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서 쿠보가 뛰어나가면서 여기서 볼을 잡으니까 문제가 뭐냐? 일단 쿠보를 한번 놓쳤죠. 놓친 게 문제고, 뛰어들어가니까 공격수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 올라왔습니다. 여기도 센터백 와타나베가 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 수비가 여길로 뒷걸음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뒷걸음질을 하는 순간 어차피 일본은 제공권 안 되거든요. 여기서 크로스 올려봐야 효과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밀고 들어갔다가 컷백을 주는 거야. 컷백. 이거는 일본이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인데 숫자를 늘려서 밀어버리고 여기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 측면에 있었던 나카무라 케이토가 들어옵니다. 요거는 이제 일본이 준비가 좀 되어 있는 거거든요. 키가 안 되니까. 여기서 나카무라 케이토가 들어와서 슈팅. 이게 뭐 슈팅 자체도 좋았지만 이 패턴 자체, 그러니까 일본이 밸런스를 오히려 깨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 낮은 크로스, 컷백 이런 것들을 위주로 경기를 한다. 근데 이거 할 때 밸런스를 한번 깬 거죠. 후보가 반대편으로 넘어오면서 여기서 밸런스를 깨버리겠다. 그래서 이제 뭐 전술판으로 좀 보여드리면 5명이 있고요, 수비가. 근데 이때 쿠보가, 더용이 원래 미드필더인데 내려가 있다가 쿠보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더용이 이렇게 따라가는데 따라가니까 와타나베가 일로 들어옵니다, 센터백이. 그래서 센터백 4명이 되는 거죠, 순간적으로. 근데 더용 입장에서는 쿠보가 일로 들어가니까 쿠보를 더 따라갈지 완전히 이렇게 따라가야 될지가 약간 애매한 상황에서 레인더러스가 따라가는데 순간적으로 쿠보를 놓쳐요. 그래서 쿠보가 들어가고, 이때 안쪽에서 막 뛰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네덜란드는 뒤로 무르고, 뒤로 무를 때 나카무라가 들어와서 슈팅. 이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 자체가 어느 정도 위치를 순간적으로 균열을 내는 플레이를 오늘 네덜란드보다 잘했다. 그래서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골 기대값이 네덜란드가 거의 7대3인데 점유율은, 오픈 플레이는 일본이 앞섭니다. 골 기대값이. 요것도 이제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일본에게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골 기대값이 뒤처진다? 라는 건 오늘 기분이 좋지 않은 측면인 거고, 여기에 더해서 네덜란드가 쫄보 교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네덜란드가 굳이 이러지 않았어도 됐다고 보는데 오히려 일본은 공격적인 교체를 계속하고요, 네덜란드는 수비적인 교체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네덜란드가 교체하기 전에
이쯤이거든요. 70분? 그러니까 70분에 교체하니까 20분을 남기고 잠궈버려요. 20분 남기고. 일본을 상대로 굳이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본인들이 잘하는데. 그래서 점유율이 7대 3이었습니다. 70분까지. 근데 수비적으로 전환한 다음에는 일본이 점유율이 높아져서 6대 4 정도가 되죠. 이 기간 동안은 일본이 점유율이 65%, 네덜란드가 점유율이 34%입니다. 이거는 네덜란드가 굉장한 오판을 한 거죠. 너무 수비적으로 내려앉았고 너무 잠궈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는 어떤 식으로 잠겼냐면 여기서 교체가 들어가는데 일단 측면에 코프메이너스 넣습니다. 코프메이너스가 가운데로 들어가서 수비하는 거죠. 안쪽으로. 그리고 아케를 넣어버려요. 아케는 센터백이잖아요. 흐라번베르를 빼고 아케를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백5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내려앉아버려서 심지어 윙백의 반더벤이에요. 반더벤이 공격적인 수비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격수처럼 플레이하진 않거든요. 완전히 수비를 잠궈버려요. 이런 식으로. 근데 반대로 일본은 공격수를 더 투입합니다. 예를 들면 이토주냐 들어가고요. 그리고 시오가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토미야스를 여기 넣어요. 토미야스가 이제 풀백 겸 센터백이죠. 그리고 스가와라. 여기에 대해서 오가와 코기까지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특징은 토미야스 같은 선수가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죠. 혹은 이토 히로키도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덜란드의 백5인데 오히려 일본은 6명까지 공격이 늘어나고요. 어쩔 때는 카마다 다이치가 올라가서 6명을 만듭니다. 공격적인 거예요, 진짜. 근데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본이 코너킥이 나왔죠. 계속 이제 몰아붙이다가. 근데 그 코너킥에서도 오히려 일본이 제공권이 아래인데 일본의 유일한 제공권 좋은 공격수가 있습니다. 오가와 콕이에요. 이 선수가 머리로 넣는 득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세트피스 상황에서 제공권 싸움을 해볼 만한 선수입니다. 근데 여기서 세트피스 패턴 딱 하나 나와요. 분명히 아까 제공권 싸움이 75%가 네덜란드, 25%가 일본이었어요. 승률이. 근데 여기서 득점이 나올 때 보면 골을 넣은 선수가 여기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붙어있죠. 근데 일본 선수들이 어떤 움직임 보여주냐. 앞쪽에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뒤에 있던 오가와 코기가 이렇게 돌아가요. 근데 이 선수를 놓쳤어요. 놓쳐서 크로스가 올라올 때 완전히 뛰어나오는 선수를 반더벤이 놓쳤습니다. 오가와 코기를. 그리고 이 공간을 뛰어오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나가죠. 달려나가 주면서 우리의 가장 키가 큰 선수, 제공권이 되는 선수에게 공간 만들고 득점. 아주 멋진 코너킥 세트피스였죠. 이런 거 보면 이제 확실히 본인들이 이제 키가 당연히 네덜란드에게 밀리는데 어쨌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한 방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네덜란드가 일본을 상대로 마지막에 20분 남기고 잠근다는 거? 이런 것들이 아니 네덜란드가 왜 이렇게까지 할까?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 끝나면 카와다이치가 오히려 환호를 합니다. 당연히 네덜란드가 강팀이니까 비겼다는 것에 따라갔다는 것에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일본의 축구가 강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네덜란드가 오늘은 너무 소극적으로 플레이를 했는데 이것도 결과적으로 일본이 이제는 좀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고 역습에 그러다 보니까 네덜란드도 일본에게 역습을 안 당해야지 하면서 수비적으로 한 것이 오히려 독이 됐다. 그리고 이제 다만 일본은 오늘도 피지컬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스웨덴, 튀니지 둘 다 피지컬적이라서 과연 일본이 피지컬적인 싸움에서 발목을 잡힐지 안 잡힐지 이게 일본의 이제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지 않나 싶습니다.